네, 오늘 미국장도 그렇고 하여튼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좀 차분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차분하게 한번. 지금 채팅창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 그런가요? 채팅창 분위기 안 좋습니다. 원래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이 없으셔서. 그럴까요? 예. 그렇게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할까요? 예. 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0.8% 하락했고, 네. 나스닥이 0.4, S&P 500이 0.7% 하락했어요. 딱 차트 분위기 보면은 느낌이 오십니까? 조 타이밍에 파월이 말을 했구나. 저 뚝 떨어지는 바로 직전. 고지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우리 파월 형님을 믿고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보다가. 뭘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금리를 앞으로 뭐 언제가 낮출 수도 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기대를 했던 건데 거기서 또 파월 형님 말 기다리고 있다가 딱 그 얘기 안 나오니까 시무룩해가지고 축 처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중요한 얘기는 이제 FOMC가 이제 있었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사실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은 많이 기대를 했어요. 근데 오히려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좀 나왔는데요.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넘게 지속해온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을 시사하지는 인상을 중단하겠다는 정도까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에 있었던 차기 FOMC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기대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0.25%포인트를 또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4.75에서 5%인 미국 기준금리는 5에서 5.25%포인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인상까지 합하게 되면은 작년 3월 이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가 매번 올리다 보니까 이게 좀 둔해진 측면이 있는데 2007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요. 근데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1분기의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대가 됐고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도 견고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이 연준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제 김한진 박사님이 좀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PCE가 잘 안 빠진다. 개인 소비 지출. 네네네.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빠지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한 추가 정책 강화가 적절할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통화 정책의 누적 긴축, 그동안 긴축해온 것들이 누적돼 있는 것과 경제 활동,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대한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 어제 정프로님이 딱 말씀하셨던. 데이터 디펜던트. 근데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는 뭐 3.5% 이렇게 딱 기준금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예. 미국은 4.75에서 5, 5에서 5.2 이렇게 가잖아요. 이제 우리 기준금리 플러스 뭐 얼마에 뭐 여기다 뭘 붙여갖고 이제 대충 뭘 정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러면 밑에 거에다가 걔네들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준금리 플러스 뭘 해서 뭐 은행 간 금리를 정한다든지 뭐 이런 게 따로 있지 않나요? 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시장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기준금리가 정해지면은 이제 이른바 이제 그거를 기준금리가 있고 가상금리가 있고 그럴 때 예금을 연동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대출금리를 연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이제 대형 은행들 아니면 소형 은행들도 거기서 금리를 결정할 때 정말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굳이 돈 안 맡기셔도 돼요. 이런 은행은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5%인데도 불구하고 한 0%대로도 하고 그런데도 굳이 돈을 맡기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근데 좀 돈이 많이 부족한 은행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준금리보다 더 높여서 예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형은행들이 이번에 네. 크게 좀 손해를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나마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동결에 관한 결정은 오늘 내리지 않았다라는 게 뭐 별로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 영향이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이라는 얘기는 했어요. 영향이 미치는 시차를 고려할 것. 예,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그게 바로 물가가 떨어지고 고용이 바로 안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지표가 바로 좋아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시차를 미칠 것을 좀 고민을 좀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준의 그 이번 금리 인상 조치로 한미 간 기준금리 차가 1.5%에서 1.75%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환율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이 정도면은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격차 1.75. 예. 네.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ADB 연차 총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창용 총재가 얘기를 한 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본 유출의 위험은 여전히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선진국의 긴축 정책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보여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금리 자금 유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안 좋으면 그러니까 꼭 금리 차만 가지고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안 좋으면 움직이는 게 좀 있거든요. 뭐 그렇겠죠, 당연히. 우리 경제가 안 좋거나 빠져나가겠지. 뭐. 예. 그런데 아시아 지역이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의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다. 아,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이. ADB 지역이. 총회였으니까 한국을 찍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 중국이라든지 한국, 인도 이런 쪽에 성장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격차만 가지고 환율이 움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이창용 총재가 좀 했습니다. 네, 우리랑 그 금리 격차 따질 때는 상단으로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5.25 맞나요 이게? 5.25가 이제 최고라고 치면 5에서 5.25니까 우리 이제 3.5가 맞나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국 금리의 상단으로 이렇게 격차를 설명하는. 아니요, 둘 다 얘기합니다. 아, 그럼 우리 격차 1.5에서 1.75%. 아, 그렇게 간다고 해요? 예. 참 미국은 이런 건 좀. 이것도 약간 rum을 좀 두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은행들이 한국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딱 정해놓고서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밑으로 가면은 야 그러면 내가 한국은행 가서 빌리지 왜 너한테 빌리냐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단을 잡아주는 건데 이거를 좀 rum을 두면서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우리나라와 금리 차이가 20여 년 만에 거의 뭐 최고치로 벌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금통위가 이제 5월 말쯤에 있나요? 5월 20 며칠에 있었던 걸로 제가 얼핏 기억하는데 그때도 과연 우리는 동결을 할지 아니면 우리도 한 번 정도는 따라 올릴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김프로님 얘기 좀 나오는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김프로님은 지금 현재 미국 출장 중이고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이제 뉴욕 쪽의 금융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또 많은 빅테크들 그 상황들 이런 거 좀 점검하러 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마 혹시 한미 정상회담 같이 가신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갔죠? 아, 끝나고 가셨어요. 그거랑은 이제 상관은 없고 그 임형록 교수와의 그 강연이 또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계신 분들은 그 강연도 한번 신청해 주시면 아마 미국에 있는 김프로님 그리고 임형록 교수님 함께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5대 신성장 분야에서 중국이 수출 점유율을 1위를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 그 중국은 워낙 그 나라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유율을 뭐 우리나라랑 절대 비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이게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더 많았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격차가 좀 벌어진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그 5대 신성장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지금 제가 표로 이거 무역협회 자료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2011년도에서 그 2011년하고 16년, 21년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러니까 중국의 2011년에 수출 점유율이 9.1%였는데 여기는 13.5%가 됐고
그러니까 16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16년 대비해서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아, 약간 빠졌네요. 네,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5.6%, 차세대 디스플레이 34%, 2차 전지 33.9%로 세계 시장 수출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플레이도 우리가 많이 뺏겼던 분야인데 오히려 제가 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분야는 2차 전지 33.9%에서는 좀 우리가 조금은 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라는 것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네. 그 바이오 헬스하고 전기차 이게 5대 분야인데 바이오 헬스는 어디가 1등일 것 같으세요? 바이오 헬스요? 예. 미국이겠죠. 아, 의외로 독일. 바이오 헬스가 네, 독일이 또 이제 제약 바이오에 좀 강한 나라입니다. 화학이 좀 강한 나라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분야는 미국이 독일이 1위, 미국이 2위. 바이오 헬스하고 전기차 분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중국은 전기차 수출 점유율에서 2021년에 한국을 제치고 9.5%를 기록했어요. 원래 6.6이었 우리 한국은 6.6이고 네. 중국은 9.5. 이게 그 단순히 그 전기차 점유율이 아니라 수출 점유율.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수출 점유율에서 한국을 25.2%포인트 차로 따돌렸다는 건데 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분야하고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뉴스를 몇 가지 좀 더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네. 더군다나 2021년 기준이에요. 예, 예. 작년 자료도 없는 모양이죠? 아, 그건 제가 지금 엄중하게 무역협회에다 한마디 해주시죠. 아, 항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김프로님. 제가 하라고요? 저 좀 무서워서. 네, 무역협회 최신 자료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강력하게 촉구하셨군요. 그 반도체 쪽에서 네.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올해 10월이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이 있잖아요. 네. 거기 반도체 장비를 최신 장비를 넣을 수가 없게 돼요. 아, 그때까지죠? 예, 원래 작년 10월이었는데 1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한번 연장을 한다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전달한 얘기로 나온 건 아니고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게 비공식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10월이 지나도 그러니까 내년 10월까지겠죠. 그때까지는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다행이긴 한데 이게 그래봐야 언발의 오줌누기 아니겠느냐. 미래가 막혀 있다라는 거는 좀 이게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2차 전지 분야의 글로벌 협력이 굉장히 거의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모습. 네, 네. 그게 SK온이 미국에 있는 광물 기업하고 음극재 개발을 협력을 하기로 했답니다. 이게 음극재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점유율이 제가 정확하게 좀 잘 모르겠는데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나라 그 포스코 퓨처엠이 음극재를 하고 있는 거는 정말 국산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여기서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빠르게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SK온이 웨스트워터 리소스라는 미국 회사예요. 네. 그리고 여기서 그 음극재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요. 웨스트워터 같은 경우는 미국 엘라바마주의 흑연 매장지대에서 탐사 채굴권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옆에다 흑연 정제 공장을 짓고 있는데 네. 2024년 상반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SK온의 그 공장이 네. 미국에 있으면 미국에서 흑연을 바로 조달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 의존도가 좀 더 낮아지게 되고 IRA에 훨씬 더 부담을 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뉴스가 오늘 굉장히 많은데 네. 포스코홀딩스가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산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원래 그 니켈을 사용하는 그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뉴칼레도니아에서 주로 니켈을 공급받아 왔어요. 뉴칼레도니아. 예, 예. 그 신혼부부들 많이 가는 데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관광업과 함께 니켈 매장량이 많은. 니켈 매장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니켈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거고
같은 날 포스코 퓨처엠은 네. 그 경북 포항에 제가 예전에 한번 SML에서 그 포항에 있는 영일만 산업단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진짜 이렇게 빈 공간 이게 다 무슨 퍼즐 맞추듯이 네. 공장 생기고 있는 거. 거기에 퓨처엠이 경북 포항에 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양국제용 전구체와 니켈 원료 생산 공장, 응급제 공장을 또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공급망이 과거에 중국에 있던 중국에서 사오던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만들거나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공급망을 재편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네. 2025년 뭐 이쯤 되면은 여기서 좀 2차 전지의 신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점유율도 꽤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 5대 그 신성장 분야 보니까 진짜 중국에 따라잡혔거나 아니면 거의 뭐 따라잡힌 이런 분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예. 약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또 우리 기업들도 뭐 열심히 또 하겠죠 뭐.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다우키움 그룹의 김익래 회장이 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을 했어요. 예, 예. 그 라더견 대표. 라더건 대표 말 틀리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 방송에서 라더견 대표가 그러니까 김익래 회장에게 의혹 제기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김익래 회장 쪽에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문제가 됐던 8종목이 하한가 사태가 있었는데 네네. 그것이 주가가 하락해서 반대 매매가 촉발이 되면서 거의 수조 원대의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피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라더견 팀에 같이 계좌 맡긴 분들을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면은 그 괜히 들고 있던 분들. 그렇게 좀 주식시장에 보고 이 정도 움직임이면 괜찮겠다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시죠. 예. 예, 근데 뭐 자기가 거기 같이 들어갔는데 나는 몰랐는데 아이 그건 뭐 그거는 피해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이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자본시장에서 지켜야 되는 게 뭐였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맡긴 거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불법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 조작이 일어나서 시세 조정으로 가격을 올려서 그 가격을 보고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이 왜곡돼서 들어가신 분들. 근데 그 당시에 그 라더견 대표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여기서 김익래 회장이 지분을 팔았는데 그거 판 것도 아닐 거다. 그 주식 주고서 돈도 못 받았을 거다. 그 돈. 그리고서 그 받아간 쪽에서 이거 매도 때렸을 거다. 공매도 잡아놓고서. 그게 이제 라더견 대표의 주장이었어요. 이거 사실 김익래 회장이 하킹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반박을 했다는 거죠. 반박을 뭐라고 했냐면은 그 주식 잔고 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주식을 팔았고 입금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같이 보시면은 이게 20일 날 팔았던 내역이고요. 24일 날 그러니까 원래 주식 거래는 그 3거래일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입금이 나온 내역들이 공개가 된 겁니다. 얼마예요, 저게? 포함해서 605억입니다. 좋겠다. 이게 140만 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귀신 같은 타이밍에 네. 주식을 팔고 어떻게 이틀 후에 주가가 빠지냐. 그렇죠. 이걸 어떻게 타이밍을 잡았냐. 이거는 분명히 작전 세력과 뭔가 연계가 돼 있거나 최소한 작전 세력과의 어떤 거래 관계를 좀 알았어야 될 것이다. 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김익래 회장 쪽에서 어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어제 좀 잠깐 통화를 좀 했었어요. 근데 원래 주식 팔려고 했던 게 4월 초였다. 네. 그러니까 4월 초에 딱 보냈다는 거죠. 워낙 대규모 물량이니까 쭉 뿌려가지고 이 주식 살 사람 있으십니까? 라고 해서 원래 블록딜은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외국계 증권사 상대로 접촉이 이루어졌었고 네. 주관사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팔려는 부동산이 있으면 산다는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럼 산다는 부동산에서도 이거 산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 일정이 있었다 이거죠? 예. 일자들이. 예. 그래가지고 4월 20일 날 그 해외 기관에서 거래 진행이 통보가 돼가지고 그날 장 종료하고서 블록딜을 했다. 그러니까 매도 일자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내가 이거를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이날 때리면 떨어지겠지 해서 이틀 전에 매도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맞는지는 저는 어저께 SML 통해서 그 거래 내역과 관련한 얘기는 충분히 많이 드린 것 같고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취재를 통해서 밝혀지는 것보다는 수사당국에서 확인을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거래 기록이 있었는지는 압수수색을 해봐야 될 거고 네.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저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 회장이 라덕연 씨랑 그다음에 저 김민래 회장이랑 같은 편일 수는 없습니까? 그 가능성은 좀 매우 낮나요? 그 얘기도 초기에 좀 나왔었어요. 왜냐면 네. 자 라덕연은 이미 수수료 등등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 딴 데 많이 다 사놨어. 그다음에 어쨌든 이 가격을 유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언젠간 터져야 되는데 예. 누군가 터트려. 터트리는 걸로 또 먹어. 그래서 나중에 그냥 뭐 누구 한두 명 그냥 감옥 잠깐 한 1, 2년 갔다 오고 그냥 그 수백에서 수천억 되는 돈으로 그냥 다 같이 나눠 해피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이제 매우 적은 가능성일 거라 생각은 물론 합니다만. 예.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라덕연의 저기 김익래 회장은 팔아서 현금화를 했고요. 네. 그럼 이번에 물린 사람은 저기 외국계 헤지펀드가 물린 거예요. 주식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600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는데 이틀 있다 폭락한 거잖아요. 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거죠 나름. 손해를 본 거죠. 손해를 본 거죠. 피해라기보다는 네. 손해를 본 건데 그러면은 그 돈을 이제 외국계 헤지펀드하고 이제 김익래 회장이 나중에 라덕연 대표하고 외국계 헤지펀드한테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 아니 헤지펀드한테 나눠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헤지펀드들은 그냥 당한 거고 그네들도 당한 거고. 예. 뭐 해피한 사람들은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그냥 아주 막연한 그냥 의심 같은 걸 좀 해봤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의심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사기 사건 보도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그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사람을 속였던 불법 리딩방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도 한 125억 정도? 수백억 대를 그냥 가져가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뭐 해외 선물하셔요. 뭐 제가 뭐 리딩 해드릴게요. 제 말대로 하시면 잘 됩니다 해가지고 뭘 하는데 여기서 이게 거기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핸드폰을 모았답니다. 저기 뭐예요? 핸드폰이 저기다? 핸드폰입니다. 야 저것만 팔아도 돈 꽤 되겠다. 저 당근마켓에 저것만 올려도. 요걸 통해서 접속도 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저도 그거 하고 싶은데요. 돈 좀 벌고 싶은데요. 그랬을 때 그럼 이거 프로그램 HTS 프로그램을 하나 까시죠. 네. 그래가지고 보여드렸던 그 HTS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자기네가? 네, 가짜 HTS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채널도 유튜브 채널 4개를 구독을 하면서 거기 구독자도 10만 이상씩. 8만에서 13만 정도 되면서 이런 식으로 좀 했고 이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럼 저한테 돈을 맡겨 보실래요 하니까 또 투자금을 입금을 했고 그들이 제공했던 HTS 프로그램을 깔았고 그 HTS 프로그램의 장면은 다 나오는데 자기가 먹었다고 나오겠죠. 숫자는 나오겠죠. 그러나 실제 돈은 그게 아니고 매도가 안 되는 거죠. 걔네들이 만든 가짜 프로그램만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돈 뺀다 그러면은 오늘 1일 출금 한도가 있어서 안 됐다. 아니면 일주일 정산한다. 그리고 이거 딱 눈치채고 이제 수사 너 고소할 거야. 경찰에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합의 보고. 그 대부분 투자 경험이 없는 고령자나 주부로 수백만 원에서 10억 원 이상씩 거래를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아쉬운 부분이 좀 투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대신 돈을 벌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요. 다들 이제 그들도 돈을 벌려고 돈을 벌어주는 거고 투자를 대신해주는 사람이란 건 굉장히 엄격한 자격 요건과 규제를 받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기서 투자를 대신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가 간접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펀드에 대해서 좀 잘 못 믿게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게 되면서 오히려 진짜 신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돈을 맡기는 일들이 좀 벌어지는 걸 보면 금융권이 정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누구에게인가 맡기는 순간 거짓말과 사기는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프로가 뭐 들어갔다고 후두둑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제 욕을 얼마나 먹었든지. 좀 멋있게 가시길래 좀 준비하신 멘트인가 했더니 여러분 저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해명 기자회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주정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는 3개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제 또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 박병창 이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에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